내 목소리 여기 네, 이제 됩니다. 되지? 네. 그래서 오디오 송출을 끄셔야 돼요. 지금 오디오 송출을 줌에서 꺼야 되나? 네, 줌에서 A 설정. 오디오 연결 끊기. 오디오 연결 켜봐. 있구나. 그 12장은 이제 사양산업의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까지 삼국지 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어, 내리막길의 사업이 뭐냐에 대한 12장의 내용. 근데 사형 사업이란 뭐냐? 그 매출액의 절대적 감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을 사형 산업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감소가 일어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좀 버티면 나중에 좋은 어떤 그것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해가. 그런 건 국제 정세, 국제 경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잠깐 반도체 같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사형 사업이요? 사양 산업 아예 여기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 사형 산업은 우리 신발, 그 옷감, 아니면 핸드폰 산업들도 지금은 이제 삼성이나 그런 몇몇 대 말고는 다른 데 다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건 사양 산업이 아니지. 필름 카메라 아, 산업 필름 같은 카메라? 그런 그런 게 아, 사양 산업. 필름 그렇죠. 카메라, 그리고 타자기, 네, 타자기. 그렇고. 가방 같은 것들도. 가방? 가방은 잘 그- 모르겠어요. 가방은 엄청 비싸던데. 근데 처음에 그게 이제 사실 사양 산업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니치 마켓이 나오죠. 음. 그 장인에 의해서. 내가 겪은 거는 양복점. 아, 그렇지. 양복점이 네. 급격히 없어지더라고. 완전 양장점, 수제로 맞죠. 양복점. 아, 수양점, 양장점. 맞아요. 도장 같은 데도 완전 끝나는 그런 상황. 맞아요. 도장도. 도장도 이제 필요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보통 이제 수학 전략이라서 하비스 전략을 쓰는데 이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현금 요입을 극대화시키는 거, 현금 요입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청산 아니라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는 거를 하비스트 전략이 돼요. 뒤에 가보면 최대한 긁어들이는.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투자를 회수하는 게 이제 목표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쓴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세태 단계에. 근데 IT 쪽에서는 어떻게 돼? IT에서도 분야별로 사양 산업이 있죠. 지금 사양산업이 그 솔루션들 있잖아요. 그 그 전산실에 설치형으로 하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 그 MIS 구축해 주는 사업 그런 것들하고 거의 없어지지. 예, 그런 거는 그래도 아직 있어요. 아니 많이 해요. 지금 막 계속 버전업하면서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회사 내에 이제 전산실 꾸며놓고 거기다가 이제 뭐 와스 같은 것도 사잖아요. 와스 DB 거기 안에 사는 거. 네. 그런 솔루션 베이스의 그 사업들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음. 다 이게 클라우드 클라우드로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종사했던 그 딜러들 그리고 기술 지원하는 데들이 네. 싹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그냥 벤더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해버리니까 예, 거기 그런 데가 지금 사양 사업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수요가 어, 이 사형 사업의 핵심이 이제 수요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결정 요인이고 근데 이게
나의 미래가 아니고 경쟁사들, 나하고 경쟁하고 있는 그 회사들의 어떤 미래 수요가 되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산업 전체 그렇죠. 공통적으로 네, 너나 할 것 없이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수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나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고객들은 중요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쇠퇴가 이제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하게 되면 이제 낙관을 하기 어렵다. 결국은 뭐냐면 수요가 낮아지는데 누가 낙관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중요하고 결국 그런데 이렇게 쇠퇴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지속적인 취득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게 아무리 사양 사업이어도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 영원히 공급될 것 같아. 그러면 사양 사업이어도 계속 그 시장은 유지가 될 텐데, 어? 야, 이제 내가 이거 잘 썼는데 이제 못 쓰겠네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기면 그게 갑자기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 수요 포켓의 구조인데 이게 이제 니치 마켓인데 자녀 수요 포켓이라는 표현을 이걸 음, 영역이들 영역 수요의 어떤 다른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네. 찾는 건데 이게 이제는 기존의 수제품 그 레트로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체제는 나무는 석탄, 석탄은 석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체제고 근데 아예 강력한 공급업체 도시가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거는 뭐 대체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도시가스는 워낙 싸고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망하는 이런 이게 생긴다. 이런 거의 등장은 부정적이다. 레트로 수요는 복고인가? 복구죠, 복구. 저거 이제 LP. 예, 네. 그러니까 비싼 완전 사양 네, 산업이었거든. 맞죠. 예, 근데 요새 그 LP 찍어내는 회사가 한국에도 생겼대. 예.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음. 근데 비싸지만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니치마켓인데,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어느 정도 영위하다가 바로 수학 전략과 그 신속 처분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강력한 공부업체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술적 대체, 그리고 인구 변동, 요구 변화에 의해서 이 수요는 계속 변한다라는 거죠. 좀 희망을 버려. 그거 생각나는 게 네. 저희 음식 산업 같은 게 좀 치고 빠지는 게 많잖아요. 갑자기 막 네. 꿀벌집 그거 넣은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확 네. 떴다가 이젠 찾아보기 어렵고 막 대만 카스테라도 네, 갑자기 길가에 다 있었는데 이제는 찾으려면 어디 찾을 수도 없는 탕후루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탕후루도 지금은 여기저기 다 팔고 없어서 네. 못 먹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기술도 당연히 변화하고 인구도 당연히 변화하고 사람의 취향도 변해요. 맞죠. 근데 이게 삼중 변화예요, 삼중 변화. 근데 아. 무조건 변한다는 거지. 네. 그 변화를 매번 따라가야 된다는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IT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게 고정돼서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쇠퇴하는 그 시장에 있는 거죠. 고객이 봤으면 바뀌는 게 마음이에요. 보기 전까지는 기대하다가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바꿔? 불만인 거지. 너무 당연한 요구인데. 음.
그렇게 생각하고 고객을 대해야지 기분 좋게 대할 수 있다. 당연히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네. 안 바뀌는 게 좋지. 그렇죠. 근데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 저 사람 신의가 없네. 뭐, 그 사람 이상하네. 맨날 그렇게 얘기할 수가 하면서 이제 그걸, 아, 난 절대 못하네. 뭐 이러면 이제 선택에서 제외되지. 그게, 그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었던, 어, 그 맹점이었어. 사실 고객은 변하는데 네. 그 변화에 우리가 아,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맨날 난 그 욕을 맨날 들었어. 프로젝트 하면서. 원래 당연한 건데. 예. 원래 당연한 건데. 음, 그러면 오히려 그 변덕에 네. 맞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 그쵸. 그 다음 걸 미리 미리 생각해서. 생각해서 네. 이렇게 변할 거니까 저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갈 네. 거니까 이번을 미리 해놔야겠다. 라고 미리 해놓으면 되는데 딱 맞게 해놓고 맞춤형으로 해놓고서 바꾸면 이제 대응을 못 하는 거죠. 공수가 더 커지고 나서. 근데 이제 또 이 쇠퇴의 그 중요한 게 이 철수 장벽이에요. 도망가고 싶어도 네. 철수 장벽이 높으면 불리해진. 이게 이제 뭐냐면 계속 쌓는 거지. 어, 전문화된 내구성 자료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이나 자본을 계속 동일한 형태로 쌓는 거예요. 코인 같은 거, 뭐 네. 안 팔리는 코인, 안 팔리는 코인을 계속 쌓아. 매각할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사갈 거잖아요. 그쵸. 그 가치를 이해 안 하는 사람은 그 코인 안 사겠지. 그럼 또, 장치 산업이 전형적인 예, 장치 산업. 맞아요. 옛날 장비 백날 갖고 있어봐야 네. 그러니까 유지 비용만 많이 들고 투자한 건 많으니까 팔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결국 나중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나가잖아. 그쵸. 못 나가는 거지. 슬퍼졌어. 헛된 희망을 버려.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쇠퇴기는 아니었고 이제 성숙기였잖아요. 네. 성숙기에서는 처분할 때 동일 산업엔 처분하지 말고 이제 잘 처분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쇠퇴기를 가니까 동일 산업에라도 빨리 네. 처분했는데 사실 처분을 못 해요. 네. 내가 볼 때는 이분 얘기는 장부 가치가 처분 가치를 초과하면 미워도 고와도 있어라. 네. 음. 최대한 그게 그 처분하면서 보면 이 철수 고정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철수 고정비가 이 뭐냐면 퇴직금, 청산 비용, 유지보수 내가 유지보수 뭐 하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 줬는데 거기 또 누군가 서드 파트가 나와야지 내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나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재교육해서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뭔가 계약돼 있으면 파기 위약금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철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크니까.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결정이 알려지게 되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너 옆에서 야 거기 자본인수 다루대 그러면 바로 직원들 생산성 떨어지고 재정 상황 악화되고 고객들 거래가 일시에 끊기고 공급자들의 계약이 불성실하게 된다. 소문이 나는 순간. 소문이 나는 순간부터. 어차피 이제 회수하고 갈 거니까. 어차피 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간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걸 그렇지 선언. 야밤도주. 맞아, 그게 야반도전. 밤에 짐 싸들고 회사 왔더니 이제 회사가 없고. 가장 피크치의 야반도전. 해외에서 출국해버려. 그래서 사실은 철수하는 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회사를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데 네. 회사가 망하긴 더 힘들대. 물고 끝까지 네. 버티다가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다는 거지 대표들이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망하는 회사 많지 않다.
마흔 회사에 있었던 건 참 흔치 않은 경험이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호 관계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고객하고 관계가 끝나면 바로 고객은 다른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게 지난주에도 나왔었는데 우리는 끝낸다고 했을 때 먼저 그냥 앞뒤 안 보고 확, 아, 이게 그게 이 고객 정리, 저 고객 정리. 음,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우리한테는 상진이 있잖아요. 참, 그렇지만 나는 사실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책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끝까지 유지해본다. 끝까지 유지해보고 거기에 다른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음, 음.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한 번 맺은 고객과의 관계를 끊는 거는 오히려 다시 재기할 기회까지도 음.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별도의 이제 브랜드 자산 중 음, 하나로 이제 음, 같이 데리고 있는 고객들, 충성 고객들, 음. 소비자들, 이런 충성도가 낮아도. 기관들의 음, 평판들, 음, 이런 소문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브랜드 자산의 음, 일부분으로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 하나인데, 음, 이렇게 나간다고 그냥 음, 이렇게 음, 절단하고 나가버리면은 음, 그들이 아예 돌변해서 나중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진다. 그렇지.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이 있어도 네, 언젠가는 담당자도 바뀌고 다 바뀌면 네, 우리 다 찾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아예 그 기회까지도 음, 내가 그냥 귀찮아 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서로 회사 생활할 때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그치? 회사 관계가 되게 중요하시고 그치. 그 고객 관계가 고객 중요하지. 관계, 네, 뭐 나를 미워하는 고객도 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빚도 많이 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철수할 때 이게 다 걸리고 정보나 그리고 감정상의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경영자가 너무 회사에 애착을 갖거나 자부심을 느끼거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경영자가 하는 결정 중에 투자 회수가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대요. 이 결정은 사실 아무나 못해. 음, 사실 나도 못하겠어.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이제 경쟁의 정도가 이게 문제냐? 경쟁의 관점에서 볼 때 최악의 상황은 언제냐? 그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남아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가격 인하를 서로 해. 이 서로 시장은 이제 계속 세트하고 있는데 필사적으로 노력해. 근데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산업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아까 쇠퇴 단계에서 경쟁의 구조적 결정 요인이 수요와 철수 장벽의 높이와 그리고 경쟁의 전도가 이 철수에 대한 요인을 네, 결정한다. 이제 쇠퇴 단계에 대한 전략이 네 개가 있는데 선도 전략은 뭐냐? 평균 이상의 경쟁자 관계에서 주도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 다른 기업 오히려 점유율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을 확대하는 거야.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다른 기업의 철수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는 거야. 빨리 나가. 기회 줄 때 나가라. 그리고 경쟁사의 생산 라인을 내가 사줄 테니까 나가가면서 경쟁사의 철수 장벽을 계속 낮춰주면서 나의 점유 시장을 높이는 게 선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드오션에서도 내가 1인자가 되는 거지. 일단 점유율이 높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틈새, 니치 전략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 세부 시장이나 이런 걸 찾아가는 건데, 결국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일시적인 시장일 뿐이다. 니치 마켓도. 결국 수학 전략이나 신속한 처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결국엔 빨리 털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틈새 전략도 음. 철수를 위한 중간 전략이지. 여기서 계속 안주하면 안 된다. 선도 전략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도 전략을 펼쳐도. 근데 이제 그렇지. 결국 그것도 왜냐하면 강력한 공급 기업이 나타나면 아무리 선도 전략이 있어도 그냥 네. 도시가스 나타나 버리면은 그쵸. 의미가 없잖아. 내가 도시가스 인수해야지. 석탄 팔다가 석탄 팔다가 파이프라인 도시가스. 깔고. 근데 그런 데가 많아. 어디더라? 서울가스인가? 네. 서울 무슨 뭔데 이런 애들이 가스 회사인데 태양광을 하고 음. 그 나 전기 차를 네. 하는 데가 있어. 가스. 원래 가스 가스 회사였어요, 가스 회사. 어. 근데 걔네들의 가스 그 충전이나 이런 네. 거를 뭐 전기 충전소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어. 그 가스에서 에너지로 바꾸는 회사가 있었어. 이게 어.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대부분의 근데 가스 회사들이 네. 다 전기 쪽으로 가.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 가스가 철수하면서 전기로 가는. 요즘 도시가스도 지금 사양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예. 다 전기로 맞아요. 전환하니까. 이제 수학 전략이 있는데 그 다음엔 현금 유입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래서 모델수, 유통수 이런 것들을 적자 축소하는 거고 결국 근데 이게 처분하는 거고 나중엔 처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한 번에 정리하면 신속 처분하면 좋은데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 안에 청산을 관리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조치를 해가면서 찬찬히 이렇게 모델 수도 줄이고 유통수도 줄이고 물류 서비스 시간도 축소하고 하면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조용히 나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 어렵다고 하잖아. 이게 수학 전략이라는 게 대부분 일로 간다는 거야. 음. 그리고 신속 처분 전략은 빨리 처분하는 거. 근데 이제 쇠퇴 단계에서 전략 선택은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판단하는 과정인 거죠. 예. 근데 이 쇠퇴 단계에서 전략 선택을 지원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틈새 전략이나 수학 전략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 사업에서 공격적인 전략은 뭐냐? 특정 경쟁사를 산업에서 철수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공격적으로 사양 사업에서의 전략이라는 거죠. 경쟁사를 계속 흡수해 주는. 이 표는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쇠퇴에 대한 그 함정이 뭐냐면 다시 활성화되리라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사실 우리 대표들이나 사람들이 비관적인 신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낙관적인 신호만을 보려 한다. 사실 포트 안에서 개구리가 죽어가고 있는 건데 그냥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소모전 조심해야 돼. 파멸이야, 파멸. 그리고 뚜렷한 강점이 없는 기업이 수학 전략을 피면 보통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기착이 안다는 거지. 기착이 알아서 서비스가 나빠지면은 재빨리 거래 대상을 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쇠퇴 단계의 준비는 선숙 단계에서 돼야 한다. 끝. 결과적으로 성숙기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숙기에서 잘 하면은 다시 성숙기에서는 그래도 재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쇠퇴기로 흐르면은
재계약이라는 낙관은 하지 말라. 이런. 근데 세태기는 반드시 흐르겠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세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게 내가 세태기에 있다는 걸 인지가 됐으면 빨리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야 을 되는 해야 되는데. 되게 심플하죠. 오늘 딱 두 장에 핵심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궁금함이 들면 근데 어, 우리 IT는 지금 어딜까? 지난번에 난 성숙기에 되게 네, 그 공감을 모델이나 제품별로 한쪽에서는 계속 뭐 이머징 네. 마켓이 생기고 AI 빅데이터만 해도 지금 성숙기로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AI 쪽은 계속 이제 업라이징 올라가는 산업이고 이제 SI 사업은 ERP도 그렇고 그 옛날만큼 이렇게 성장 속도는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체되고 기존 시장을 유지하는 정도 성장은 안 되고 맞아요. 근데 결국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SI나 빅데이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제품? 이 되게 IT가 구분하기 어려워. 왜냐면 그냥 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IT 안에는 신생도 있고, 네, 황소도 있고, 네, 다 있어요. 근데 SI도 사실은 성숙기일 수도 있고, 왜냐면 모두가 다 IT로 개발하니까, 관리하고. 성숙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음, 지난주에 그 우리 성숙기에 여기서 상황과 비슷하다. 몰입하다. 지금 음, 모두가 다 개발로 시스템 이제 누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는 매뉴얼로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시스템으로 한다. 네, 그 시스템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유지부수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음, 별의별 시스템의 유지부수가 다 올라와요. 그만큼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기에 와 있는 건데 있다고 보는데 결국 그런데 이 개발도 쇠퇴기에 접어들 거다라는 얘기고 음, SI의 쇠퇴기는 어떻게 올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쓰진 않을 건데. 뭔가 갑자기 가스가 등장하는 것처럼 갑자기 뭔가가 강력한 무언가가 등장해서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럴 때가 올까요? 근데 우리 지식의 한계로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스템 개발이 그러니까 그 안에 기술 수준이나 네. 그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업그레이드는 되겠지만 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개발 수요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게 개발 수요가 저희가 없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엄청 강력한 AI가 나와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지가 다 시스템을 개발해? 만들어서 지가 다 개발해가거나 그러니까 개발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저희가 활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필요할 때 적재적시에 이제 모든 걸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네, 우리 지금 이거 네. 쇠퇴 결정 요인이 이게 세 개잖아요. 수요가 줄거나 네. 이거 수요가 준다는 게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그치? 수요가 줄진 않겠죠. 수요는 더 늘 것 같은데 오늘 막 IT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근데 IT가 아직도 연결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국가별로 많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산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게 회사, 네. 기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개인이 아니잖아. 개인은 이제 핸드폰, 이제 PC밖에 없고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SI 사업은 그 고객이 기관이잖아. 네. 조직, 뭐 회사 이런데. 근데 그 회사들에 따라서도 이게 그 라이프 사이클 다 다르거든. 음. 어떤 데는 이제 도입해가지고 쓰기 네. 시작하는 데도 있고, 지금도. 왜냐면 회사라는 거 자꾸 생기니까. 네. 기관도 또 새로 또 정부 조직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기관 생길 때는 거기 시스템 새로 개발해야 되거든. 업무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신생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수요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일률적으로 이쪽 산업은 뭐 세택이다, 성숙기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SI라는 거는 이제 계속 안에서 돌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개개인의 그게 이제 녹슬지 않게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변화를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한참 뜨고 나서 개발자들 얘기하는 거 초반이랑 지금이랑 또 얘기가 많이 다른데 초반에는 막 AI 한창 뭔가 멋있게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이제 개발자는 없어질 것이다. AI가 개발자 대체를 해줄 것이고 개발자들은 쓸모가 없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한창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대체 왜 자기 밥줄 끊어먹을 AI를 왜 개발하는 걸까? 이런 그런 것들 막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 속에서 AI가 너무 멋있게 딱 등장을 하고 대답을 너무 잘해주니까 개발도 다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또 들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AI 보니까 다 노가다잖아. AI 그 사업이잖아. 다 시스템으로 하잖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만들고 그걸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그 왜 예전에 막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AI가 막 너무 고도로 발달해서 인간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죽이는 코드를 넣어놓은 거예요. 인간을 죽여라 이런 거 넣어놔. 그러지 않고 지금 사실 근데 이게 하나의 산업은 산업이에요. 정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산업이 하나 산업이 큰 산업이지, 있죠. 네. 근데 요 산업이 지금은 내가 보기엔 요즘 다 하는 말이 IT가 아니면 사업을 하려면 IT를 해라. IT로 다 하지 않으면 접목되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숙기에 온 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고 또 누구나 철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노원동에서 그 주부들이 하는 인문학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다룬 책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 새로운 가능. 네.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AI나 로보트나 이런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직업이 많이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노동도 안 하게 되고 로봇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 뭐 변호사니 뭐 의사니 그 교사니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AI가 다 대체를 해나가니까 전문 직종조차도 이제는 AI가 다 대체를 하고 그러면 사람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가난해지지 않겠냐. 네. 그래서 IT가 지금 많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신세대들 할 일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그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극소수 아주 하이테크를 소유하고 아니면 자본을 많이 소유한 극소수에게 그들에게 다 편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지. 옛날에 그냥 육체노동으로 먹고 살 때는 아무리 더 벌어봐야 자기가 일한 만큼밖에 못 버는데 지금은 자본력과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냥 일거에 그 수천만 명이 벌 수 있는 돈을 한 사람이 다 벌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IT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에서 다수 대중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게 이제 주제였어요. 네. 음. 그런 걱정을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거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나 이제 챗GPT 나오고 나서 어떤 이제 사회에서는 특이점이 왔다 하면서 뭐 뉴스 기사 엄청 나오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AI 개발을 한시적으로 멈춰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런 특이점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였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급물살 타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인이 고민을 해봤자 지금 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막을까를 고민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명을 하거나 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있잖아요. 어,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거 이런 IT 쪽을 계속 공부해서 저 자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나를 거기다 맞추거나 네, 적응해 네, 나가거나 적응해 나가고 후 기술을 배워서 네, 내가 그 물살을 타고 네, 합류를 하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연대를 해서 네, 그 나의 그 그러니까 노동권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권리 네, 이런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산업 대접을 하든지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 거스를 수 없죠. 네, 근데 그 특이한 게 그 이제 지금 기성세대 우리 세대지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런 기성세대들은 전쟁도 겪고 네, 가난도 겪고 그러면서 복지 제도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네, 어, 그 자기네들의 직업이나 이런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것도 네, 많이 들고 네,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이런 뭐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나의 생활이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거를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든 아니면 아까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하든지 네, 연대를 해서 네, 그런 걸 많이 만드느라고 애를 썼는데 정작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어, 각자 자기 능력껏 벌어먹고 살아야 돼. 네 인생은 네가 네, 책임져야 맞아요. 돼라고 하는 그런 그 풍조가 이제 신자유주의로 대표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찬성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준 사람들이 신세대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신세대들은 그런 가난과 전쟁이나 이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이 지금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의 혜택, 국가의 복지 혜택,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 고용된 그 직장에서 뭐 이렇게 고정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않고 내가 필요한 돈만 뭐그 잠깐 벌고 잠깐 나가고. 잠깐 벌어서 그거 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람보르기니 차도 사고 이래서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들여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게 돈을 번 사람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에 젖어서 그런 그러니까 사회복지니 뭐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은 그저 꼰대야, 저건 좌파야 이러면서 그런 그 쪽에 자기가 같이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상당히 지금 젊은이 사이에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결정하듯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본인이 장담하는데, 뭐 어떤 통계를 낸 게 있더라고. 거기에서는 그, 하여튼 뭐, 그벨 에포크라는 게 있거든. 네, 그 이제, 19세기 초에 네, 프랑스 그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부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막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살던 시기, 그걸 이제 벨 에포크라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결과가 점점 이 부가 이렇게 양극화됐잖아. 네. 그래서 그게 전쟁으로 인해서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평준화가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그 공존을 하는 체제, 유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공존 체제로 가고 각 민족은 각자 서로 교통하면서 먹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하던 시대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게 딱 되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이제 그 뭐랄까 물자가 너무 풍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지고 또 이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또 나타나는 이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다 없는 거죠. 대러프 시대를 겪었던 적도 없고, 그 전쟁 그런 상황을 겪었던 적도 없고, 뭐 실업이나 이런 게 이렇게 심한 시절 이런 걸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가 보다. 그냥 뭐 부모가 대학도 다 보내주고 네. 여기 할 때는 집도 사주고 결혼할 때는 이러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내 능력껏 내가 공부해서 지금 이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다른 사람 도움이 뭐가 필요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도와주자고 이렇게 뭐 기본소득이니 뭐 무료연금 주자리면 그거 왜 줘? 그 사람 일도 안 하는데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에 오히려 찬성하는 그런 쪽으로 그 투표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가장 가난한 세대래. 지금 1900년대 이후로 지금 MZ 세대가 그 사회적으로 물가가 올랐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 얻을 수 있는 내가 이제 기초 기본 소득인가 저거 뭐야 그거 최저임금 최저임금. 200만 원을 받는 게 옛날 우리 세대 200만 원은 최고 연봉이었거든. 20만 원 받던 때가 있으니까 월급을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받는 것처럼 월급이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야. 근데 물가 수준에 비하면은 되게 간단하다는 거지. 요즘 저희 세대가 저는 MZ가 아니죠. 밀레니얼 세대지만 요즘 제 친구들이나 제 아래에 있는 동생들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냥 자기 욜로라고 해가지고 자기 삶을 만끽하거나 사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점점 더 가는 이유가 계층 간의 이동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 미래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모르는데 지금 행복한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개천에서 영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네. 거의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가난할 거라면은 계속 회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막 그러면 일을 해도 가난하고 못해도 가난할 거라면 나라도 편하게 있자 이런 거고 잘 사는 친구들은 어차피 잘 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노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답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런 얘기 근데 진짜 그대로 되나야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사회의 극단 얘기밖에 안 해요. 사회의 대주의. 그래서 안 극단적이에요. 일찍 해줄 사람이 다 이제 죽어가는 그러니까 몇 살 전에 국민연금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극단적이에요. 국민연금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국민연금 저는 아마 못 그나마 받을 만들어 놓은 건데. 복지제도조차도 제대로 작동하기 그래도 힘들고 열심히 넣어. 덕분에 있어요. 보험회사도 망하고 연금도 바닥나고 거기다가 어떻게 살지? 정말 절대로 되나요? 지금 더 기대가 없는 게 저출산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저희 밑에 있는 세대가 너무 적잖아요. 국민연금이 원래 서로 세대 간의 믿음 간 그런 신뢰로서 쌓아진 구조인데 밑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미 더 저희 막막하다. 세대부터도 거의 반 이상 음, 왜 우리가 물려받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처럼 되면 안 되나? 뭐 이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죽음의 소용돌이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네, 애도 안 낳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더 나의 미래는 보장이 안 돼. 근데 복지가
분명히 필요한 게 복지가 있어야지 좀 사람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애를 또 교육시키는데 또 나의 삶을 또 투자를 해서 그 애들이 또 이제 성숙해지고 이게 되는데 일단 개개인의 여유가 없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거에 대한 딩크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 돈 벌고 나도 돈 벌면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돈을 안 번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키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낳게 되면은 막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애 하나 키우 대학까지 보내는데 막 몇십억이 든다, 뭐 10억이 든다, 뭐 몇 억이 든다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을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해서 1억 모으려면은 아무것도 안 써서 200만 모아도 근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1920년도, 30년도, 40년도에 또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마르크스 시대. 네. 그리고 그때도 노동자가 농촌에서 올라오면 공장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네, 맞아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2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1명, 2명만 살아. 나머지 다 죽어. 열심히 이렇게 애를 낳아도.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거와 귀족들의 어떤 아이들은 3명, 4명밖에 안 낳지만 다 살아. 이런 것처럼 사실 그 시대의 노동자들은 미래가 없어요. 그쵸. 예, 왜냐면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이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돌파구가 뭐였어?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자본과 같이 그런 어떤 착취하는 자본과 싸워가지고 했던 돌파구가 뭐예요? 혁명? 노동조합. 노조 노조.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서로 연대를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압제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 균형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신자유주의를 얘기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능력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거는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연대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계속 개인에 대한 부분만 플랫폼도 맞아. 플랫폼 노동자도 형 너 혼자가 중요한 거야. 이 플랫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너 혼자 잘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해져도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게 플랫폼.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그 같이 연대하고 그러면 이걸 정치 세력화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삶을 위한 제도를 만들게 하고 그런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 사실 답이 없는 게 아니고. 답이 있다고. 근데 어, 싫고 귀찮고 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답이 안 보이는 거지. 뭐, 사실. 그게 사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당장 제 친구들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이제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다음에 미래에 이제 내 직업이라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매달 나가야 되는 이자만 100에서 200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에 이제 사니까 애들이 이게 여유가 없어져요. 그리고 둘이서 어떻게든 막 어떻게든 먹고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결국 네. 그거는 이제 어쩌면 네. 정치들이 그런 어떤 논리를 만드는 건데 네. 너무 그걸 표를 잘못이네. 네. 그래서 퍼부치한다는 거지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택시 노조에서 한번 분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그러니까 많이 얘기하는 게 전태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분 분신하셨을 때는 다 들고 일어났어요. 맞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죽게 할 때까지 산업이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다 들고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들어도 그렇구나. 택시 업계는 그런 있구나 하고 기사 한 줄 딱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직은
사회가 지금 그 사상으로 살아도 견딜만한 동기가 되고 있는 거지. 이제 네.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왔을 때는 뭐 다시 그 사람들이 뭉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기 오늘 이제 내용이 쇠퇴기의 경쟁 전략이잖아요. 한국은 이미 약간 저는 임계점이 넘어갔다, 이미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특히 저출산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일본의 옛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요즘 씁쓸해요. 사회. 나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네. 오사카를 갔는데 거기 지하철을 탔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아? 아, 맞아요. 우리나라 진짜 없어요. 우리는 지하철 타면 거의 절반이 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 젊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죠. 평균 연령 젊은 나라들. 베트남. 네, 그런 곳들은 가면은 대부분이 다 젊은이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베트남, 뭐 캄보디아 그렇지. 근데 지금 일본만 봐도 일본도 지금 고령화라고 우리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막상 걔네들의 도시를 가면 그 전철의 풍경이 달라요. 네. 이게 어쩌면은 어 근데 그 시간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시간. 저희가 지금 출근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어. 네. 우리가 뭐 사람들 볼 때는 노인분들 계실 때 다녔거든요. 아, 네. 노인들이 안 타는 안 나오시는 것이 일본이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리. 일본은 근데 약간 일본은 그것도 있다 그러던데 저희처럼 주민등록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있다고 하고 계속 연금을 타먹는 그런 구조가 있대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없는 분들인데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구 통계가 잘 안 맞다는 얘기죠. 아무튼 나는 그 거리 다니거나 이렇게 그런 데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서울 제가 그 지하철 다녀보면 거기에 그 비중하고 너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그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5년 이내에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도시가 대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전. 네, 되죠. 네, 대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아유, 우리나라 이거 많이 하고. 네. 네. 저희 그 대신 물어봅니다가 있는데. 네, 오늘 있어? 네, 있습니다. 두려워. 무려 2개나 있습니다. 진짜? 고통의 시간이야. 저희 그 공유가 안 됐어요. 공유 안 해도 돼. 저희 공유를 하는 게 좋고. 아직도 물어볼 게 있다니. 아, 끊임없죠. 질문이 많은 게 좋은 거 아닐까? 질문이 많은 게 좋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네. 오늘 청차가 있다는 거니까. 내가 대답한 건 듣긴 한데요. 다들 이거는 웃기만 하고. 그 내용만 듣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듣고. 근데 그때 이제 궁금한 거 있을 때 조회수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 뒷부분만 듣는지. 여기도 이제 조회수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거 파울링 네.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랑 이제 평균 기다려. 시청자들이 그래, 시청한 그것만 뜨더라고. 조회수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그건 안 줘. 저희 그 라벨론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교육 영상 올리면서 사람들이 교육 영상이 53분짜리여서 길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볼까? 하고 들어가서 통계를 봤어요. 13분 보더라고요. 13분 보다가 이제 지쳐갖고 그러니까 10분 이상 되면 힘들어. 그 화면 나오게 해야지. 지금 방해금지 모드가 돼서 그렇구나. 잠시만요. 저희 가장 많이 시청하는 구간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저희도 이 채널 들어가서 보면은 방해금지 뒤에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조회수 40 이러면 뒤에 한 38 이렇게 있고 앞에 뒤로만 뒤에만 보고 시간도 조회수가 30명을 잘 안 넘던데. 그래서 ESPN. 30명은 꽤큰 거죠. 왜냐면 고정적으로 계속 보내는 안 나오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고인, 네. 고인원이야.
계속 듣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저희 건강검진 음. 저기 밴드에 공지 올라왔잖아요. 음. 근데 건강검진을 하려면 사실 저희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그런 질문이 올랐어요. 국가건강검진 저희 연차 쓰고 가야 되냐? 라는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게 뭐 그게 어쨌든 기업의 그 재량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어, 하지만 이제 그 부분도 좀 논의한 게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기존에 자기 업무가 지장이 없는 한은 팀장하고 잘 얘기해서 그 부분은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승인했고 휴가 내서 가는 것도 그냥 묵인했고 근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경영관리 공부하고도 해서 지금 뭐 규정을 좀 수정해야 되겠지만 내년 1월부터는 그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뭐 반차 정도 뭐 그거 하되 당연히 그 시간은 팀장이나 본부장 예, 자기 지금 속한 어떤 프로젝트에 그 장하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진행하도록 예, 그 휴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연차를 내는 건 아니고 휴가를 그 팀장하고 논의해가지고 내서 가는 걸로. 실제로 제가 이런 비슷한 민원이 고용노동부 음, 거기에도 민원이 올라가서 거기 답변이 달린 거를 음, 가지고 왔는데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등에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회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정리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네. 그냥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휴가 쓴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걸 지금부터 적용하기는 네. 서로가 안 맞을 것 같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연차부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네. 그거는 내가 전달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질문인데 음. 연차가 20몇 개씩 쌓여 있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쌓여있는 연차 그냥 차라리 환급 받을 수는 없냐,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환급은 네, 어쨌든 연차 네, 쫓긴 우리가 계속 하라고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차 써라 네,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하기는 해야겠지만 환급형 형태는 음, 어, 우리는 없어요. 음, 예, 네, 우리는 소진하는 걸로, 소진하는 걸로, 네, 예, 소진하는 걸로 해야 되고 그 그리고 이제 매년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좀 장려하고 있어요. 근데 20몇 개가 쌓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늘 부장님, 차현수 부장님 20몇 개 있으시다고. 그래? 이거 작년에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 쌓인 분들이 네, 쌓인 생각보다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쌓고 싶어서 쌓는 게 아니고 그쵸. 일이 있어서 네. 쌓- 일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내가 그 부장님들은 그럴 수 있겠다. 가끔 부장님들은. 네, 근데 내가 알기로 우리 직원들은 다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매달? 연차도 2월이 되나? 2월 이게 되는 걸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2월은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걸로. 근데 이제 만약에 계속 쌓이면은 음, 20개씩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5년. 30개, 40개 있잖아요. 5년 정도 그 근무했는데 뭐가 있을 거야. 100개씩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거야. 찾아보니까 시효가 3년 정도긴 하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마일리지도 계속 쌓이니까 네, 맞습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 기간 안에는 다시 2년 정도. 2년 정도. 네, 보통 이제 그 출연료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해서 그 근속했을 경우에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걸 이제 붙여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애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합의하에 그리고 저희도 사실 초창기에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걸 꿈꾸긴 했었어요. 나중에 연차 한 달, 한 달씩 쓰고. 네, 그런 걸 꿈꾸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내년 10년을 앞두고 내년 10주년이잖아요. 네.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서로 또 관리가 된다면 뭐 재택이든 뭐 여러 다양한 제도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부장님이 작년에 오셨어요? 재작년에 오셨나? 네, 유연근무제, 뭐 네. 재택근무제 이런 거가 실행이 되려면 우리 업무 환경이 그렇게 돼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일지 같은 거 철저히 쓰고 네. PMS가 거기 결합돼서 일정에 뭐 차질이 안 생긴다면 유연근무 재택근무 안 할 이유가 없지. 정 부장님이 좀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아니신가? 올해는 15개 생기가 맞는데 그 전에 7월인가? 22년 7월 달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랑진. 그룹베어 시스템상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싱크가 잘못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게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검토를 해봐야 1년이 지나면 우리는 1월 기준이 그렇죠. 아니고 1년이 지나면 15개 네. 거거든요. 좀 나중에 확인하면 한번 확인해 됐거나 그렇게 조금 많이 쌓여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지 않아. 조사해 보니까 다들 잘 쓰고 계셔. 네, 알겠습니다. 있어? 누구야? 저는 9개 9개 써요. 쌓여 올해까지 써야 거의 되는데. 못 쓰고 있죠. 그거 뭐 보이니까 빨리 써. 못 쓰면 욕먹어요, 저는. 갑자기 저 내일부터 휴가 쓰겠습니다. 이러면은 원성이 자자요. 반차라도 써. 반차요. 반차 쓰면은 반차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계속 써요. 가능하면 연차로 쓰고 싶은데 연차를 못 쓰겠죠. 집에서 반차 쓰고. 재택. 아, 연차 쓰고 재택. 한번 연차 쓰고 재택. 하여튼 우리 그렇게 길게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음. 그냥 조사한 적 있어. 알겠습니다. 네. 오늘 ESBN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연말에 워크샵 같은 거 보내요, 진짜.